대통령께서 개선안과 함께 모두 말씀을 하시겠습니다. 네, 제22회 국무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새벽을 연 5.18 민주화 운동이 그제 46주년을 맞았습니다. 계엄군의 모진 탄압에도 주먹밥을 나누며 서로를 지킨 5월 광주의 그 용기와 연대 정신은 우리 사회 민주주의의 고귀한 뿌리로 뻗어나갔습니다. 그 힘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2년 전 겨울 그 칠흑 같은 내란의 어둠을 몰아내고 국민주권의 새 역사를 당당하게 써 내려갈 수 있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다시 한번 새로운 도전의 문턱에 서 있습니다. 현재 우리 앞에는 성장 동력 약화, 양극화 심화, 국제 질서의 재편, 인구 문제, 지방 소멸 같은 구조적 위기 요소들이 동시에 밀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진 시련에도 굴하지 않고 서로 굳게 맞잡은 손으로 산업화와 민주화를 차례로 꽃피우며 쉼없이 희망의 길을 열어온 주권자 국민들이 계셨기 때문에 오늘의 위기도 결국에는 미래의 기회로 탈바꿈하게 될 것입니다. 진영과 지역, 세대를 넘어 더 큰 통합과 더 굳건한 연대로 글로벌 초격차 강국으로 도약해 국민의 삶을 제대로 바꿀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모두와 함께 그 길을 앞장서서 굳건하게 개척해 나갈 것입니다. 국정의 가장 큰 목표는 국민들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것이고 정책의 성패는 국민 삶에 실질적인 변화가 있느냐, 얼마나 되느냐로 평가됩니다. 우리 정부가 2주 후면 출범 1년을 맞습니다. 어려운 대내외 환경 속에서 시급한 과제들을 안고 정부 임기를 시작했지만 국민 여러분의 성원과 여러 공직자들의 헌신 덕분에 여러 고비들을 그나마 잘 헤쳐나가고 있다고 자부합니다. 다만 국민의 삶에 더 크고 더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내려면 다시 한번 초심을 되새기고 국정에 임하는 자세를 새롭게 다잡을 때입니다. 특히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행정으로 국민들께서 체감하실 수 있는 작은 성과들을 꾸준히 많이 쌓는 노력을 지속해야 합니다. 자주 말씀드리지만 한 방은 없습니다. 단순히 어떤 사업을 했다, 어떤 사업을 기획했다가 아니라 그 정책 결과가 국민의 삶을 어떻게 바꿨는지에 늘 초점을 두어야겠습니다. 국민 삶 개선에 기여한 공직자들에 대한 포상도 또 격려도 아끼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80대 어르신이 온열 질환으로 사망하는 안타까운 일이 생겼다고 합니다. 온열 질환 사망 사례는 작년보다 한 달 이상 빠릅니다. 더군다나 기상청에 따르면 올 여름은 평년보다 기온이 더 높을 거라 합니다. 더위가 본격화되기 이전에 관련 정책 전반을 세밀하게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쪽방촌 주민과 독거노인, 5개 노동자 같은 폭염 취약계층에 대한 현장 점검 그리고 지원 대책을 신속하게 또 강력하게 추진해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학교 급식 안전 문제를 비롯해서 빗물바지 관리 강화 등 여름철 수해 예방책도 면밀하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연재난 자체를 근원적으로 막을 수는 없지만 정부의 정성과 노력으로 그 피해는 얼마든지 줄일 수가 있습니다. 국민 생명과 관련된 것은 어느 무엇보다 우선해서 사전 예방에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추가로 한 말씀을 더 드려야 되겠습니다. 사회 공동체가 제대로
잘 작동하기 위해서는 적정한 선을 잘 지켜야 합니다. 지켜야 할 선들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도덕적 기준도 있겠고, 상식의 기준도 있겠고, 또 뭐 계약상, 규약상 기준도 있겠고, 법률이 정한 기준도 있을 것이고, 또 위반하면 처벌하는 형법이 정한 기준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상식의 선이겠죠. 금도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넘지 말아야 할 선들을 보통 그렇게 얘기하죠. 꼭 법률이 그렇게 정하지는 않았지만 상식적으로 또 우리 국민 모두가 동의하는 적절한 정도, 선 이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상도이라고 표현되기도 하죠. 우리가 사회 공동체를 유지하려면 일정한 이런 선들을 정하게 되고 그 선 안에서는 아주 자유로운 표현이든 행동이든 허용되고 또 보장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선을 넘는 행위들은 그 자체가 어떤 심각한 문제가 있다기보다는 그게 타인들에게 또 사회에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공연히 개인들의 또는 어떤 집단들의 불이익을 주기 위해서 그런 선들이 존재하는 게 아니죠. 그 선을 넘어서면 타인들의 피해가, 손실이, 공동체에 피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근에 예를 들면 광주 5.18 문제에 대한 표현이나 또는 참혹한 피해자들에 대한 표현, 이런 것들이 어떻게 사람의 탈을 쓰고 그럴 수 있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벌어집니다. 그것도 그냥 한 개인이 구석에서 또는 몇몇 개인들이 술 먹으면서 하는 소리가 아니고 공개된 장에서 책임 있는 인사들이 조직적, 체계적으로 그런 만행을 저지릅니다. 그게 어떻게 인간사회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게 꼭 형법이 정하는 처벌, 제재, 물리적 제재 대상이 아니라고 한들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사람에게 요구되는 인륜 도덕이라고 하는 것도 있는 거죠. 또 사회적 약자들을 배려하기 위해서 우리가 일정한 특별한 보호를 하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게 단체 행동권, 노동 단결권, 교섭권 이런 거겠죠. 뭐 집회 결사의 자유도 유사합니다. 집회를 허용하는 이유는 예를 들면 자유로운 의사표현을 통해서 개인의 뭐 인격권도 보장하고 또 사회 전체의 자유로운 질서도 보장하는 거지만 거기에 적정한 선을 넘어서 누군가에게 심각한 고통을 가하는 방식으로 악용되거나 남용되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노동상권이라고 하는 것도 사회적 약자인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고 또 거기는 연대와 책임이라는 아주 중요한 원리가 작동을 합니다. 오로지 개인 몇몇 사람의 이익만을 위해서 집단적으로 뭔가를 관철해내는 무력을 준 것이 아닙니다. 적정한 사회적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 약자들에게 힘의 균형을 이루어주기 위한 헌법적 장치이죠. 기업에는 여러 이해관계인들이 관여합니다. 위험과 손실을 부담한 투자자들이 있죠. 뭐 손실과 위험을 부담했으니까 당연히 이익을 나누는 권한을 갖습니다. 그게 본질이죠. 노동에 대해서는 정당한 노동의 대가가 보장돼야 됩니다. 물론 채권자들은 당연히 채권 회수를 할 수 있어야죠. 소비자들도 보호돼야 되고 연관된 기업, 생태계들도 보호돼야 됩니다. 누군가가 일방적으로 선을 넘지 않을 뭐 의무라면 좀 그렇지만 선을 넘지 않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일부
노동조합이 뭐 단결권, 단체 행동권을 통해서 단체 교섭을 하고 자신들의 이익을 관철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건 좋은데 그것도 적정한 선이 있지 않나 싶어요. 영업이익에 대해서 이익을 배분받는 것은 투자자가 하는 것입니다. 주주가 하는 거죠. 정부조차도 특정 기업들의 성장과 발전에 기여를 합니다. 뭐 세금을 깎아주기도 하고 시설 지원을 해주기도 하고 여러 가지 제도적 정비를 통해서 또는 외교적 노력을 통해서 지원하죠. 그런데 이 국민 공동의 몫이라고 할 수 있는 세금도 떼기 전에 영업이익을 일정 비율을 제도적으로 나눠 갖는다? 그건 투자자도 할 수 없는 일이죠. 투자자도 세금을 떼고 당기 순이익에서 배당을 받지 않습니까? 어쨌든 저로서는 약간 이해가 되지 않아요. 어쨌든 이런 문제들도 좀 우리 모두가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결국 이 모든 조정의 최종 책임은 정부에 있는 거죠. 이 사회 구성원들이 적정한 선을 잘 지키고 그 선 안에서 자유롭게 자신들의 권리와 표현을 할 수 있게 하는 것. 그러나 그 선을 넘을 때에 대해서는 사회 전체 공동체를 위해서 모두를 위해서 주어진 책임을 다해야 된다. 그게 정부의 큰 역할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사회 많은 영역에서 그런 현상들이 벌어지는 것 같아요. 상당히 극단화되는 것 같습니다. 중간이 잘 없어요. 선을 많이들 넘습니다. 이게 뭐 당장은 도움이 되거나 이익이 될지 몰라도 길게 보면 결코 그렇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 건 역사가 증명하죠. 우리가 자신들의 개인적 이익을 도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그 이면에 존재하는 연대와 책임의식도 좀 되새겨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언제나 권리에는 의무가 따르고 권한에는 책임이 따르고 그래서 세상 모든 일에는 전부 다 음양이 있는 거죠. 양지만큼 음지가 있고 산이 높으면 골짜기가 깊죠. 뭐든지 지나침은 모자람만 못하다. 한번 생각해보자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후 회의는 국무총리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네, 현안 토의부터 진행하겠습니다. 중동전쟁 관련 비상국정 운영 및 대응 현황에 대해서 재정경제부 차관, 산업부 장관, 금융위원장, 복지부 차관, 외교부 차관 순서대로 발제해 주십시오. 네, 재경부 거시경제 물가대응반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근 동향입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당초 예정된 이란 공격을 보류하기는 했으나 다음 주 초까지라고 추가하였고 수용 가능한 합의가 도출되지 않을 경우 대대적인 공격 감행 준비를 지시하는 등 압박을 강화함에 따라 군사작전 재개 가능성과 이에 따른 전쟁 장기화 우려 등으로 국제 유가의 변동성이 확대되는 상황입니다. 브렌트유는 오늘 1시 반 기준으로 현재 110.4불, WTI는 103.6불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제 유가 상승에 따라 글로벌 인플레 우려 등으로 미국 등 주요국의 국채금리가 상승 중입니다. 이러한 글로벌 국채시장 영향에 더하여 우리나라 경제 성장세 가속화에 따른 금리 상승 기대가 가세하여 우리나라의 국채금리도 상승하고 있습니다. 환율도 1,500원대 내외에서 등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동 전쟁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실물 경제는 성장세가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수출과 경상수지가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으며 경제 상황을 종합적으로 보여주는 지표인 경제 성장률이 1분기에 전분기 대비로 1.7% 증가하여 왼쪽 그래프에서 보시듯이 지금까지 1분기 성장률을 발표한
OECD 국가 중에 가장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주요 IB는 오른쪽 그래프에서 보듯이 원래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최근 2.6%까지 가파르게 상향 조정하고 있습니다. 향후 대응 계획입니다. 변동성이 커진 채권 외환 시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관계기관과 공조하여 신속히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최근 국채시장과 관련하여 시장 쏠림 여부를 예의주시하면서 현재까지 117억 불이 들어온 윗비 자금 유입 촉진을 지속 지원하는 가운데 시장 안정을 위해 다음 달 국고채 발행 물량을 축소하여 시장 부담을 완화하고 향후 변동성이 확대될 경우 시장 안정 조치를 적기에 시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외환시장과 관련하여 출시 후 현재까지 23만 개 계좌가 개설된 국내 시장 복귀 계좌의 활성화 등 수급 안정 노력도 지속하겠습니다. 참고로 이번 달 말까지 국내 시장에 복귀하게 될 경우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의 100%를 감면받게 됨을 말씀드립니다. 민생 부담 최소화를 위해 물가 측면에서는 2차 고유가 피해 지원금을 이번 주부터 지급하고 있으며 민생 물가 안정을 위해 돼지고기, 닭고기에 대해 할당 관세를 적용할 계획입니다. 공급망 안정에도 대응하겠습니다. 지난주 보고드린 사항을 제외하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항목 차량용 요소 관련입니다. 비축된 차량용 요소의 보관기간 등을 감안하여 일부를 시장에 공급하겠습니다. 지금부터 6월 초까지 약 2.6개월분이 추가 도입될 계획임에 따라 유사시 대비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고용 대응입니다. 추경에 반영된 청년 뉴딜 사업을 공모 절차 등을 거쳐 5월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여 쉬어썸 청년 등의 고용 상황 개선에 힘쓰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산업부 에너지 수급반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쟁 발발 82일째인 오늘도 미국과 이란 간의 종전 협상이 교착 상태가 지속됨에 따라 정부는 나프타 석유 등 에너지 분야의 위기 대응 체계를 지속적으로 가동 중입니다. 먼저 대응 상황입니다. 민간이 함께 구축한 위기 대응 시스템이 정착되면서 에너지 수급이 전반적으로 안정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전략경제협력 특사단 확보 물량이 순차적으로 도입되는 가운데 비축유 수합, 물류비 차액 지원이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작동하면서 원유는 예년 대비 약 85% 수준을 확보하였습니다. 아울러 석유화학 분야도 나프타 NCC 가동률 상향을 통한 공급 확대, 필수 분야 원료 우선 공급 등을 통해 4월 하순부터는 수급도 점차적으로 안정세를 찾고 있습니다. 한편 최고 가격제가 석유 제품 가격 안정세를 견인하면서 물가와 서민생활 안정에 기여하는 민생 방파제 역할을 톡톡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향후 계획입니다. 중동 전쟁의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어 최악의 상황까지 염두에 두고 대응한다는 자세를 유지하면서 대응하고 있습니다. 원유 나프타의 도입을 안정적으로 지속 확대하고 저희들이 도입한 비축유 수합 제도 등의 조치를 현재의 재정적, 제조적 지원을 지속하겠습니다. 한편 최고 가격제 시행으로 정유사들이 입은 손실에 대해서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검증을 통해 정산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5월 중에 손실 보정 기준을 마련하고 전문가가 참여하는 최고액 정산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합니다. 한편 지난주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이번 위기를 통해 원유, 나프타 등 주요 자원이 산업 공급망의 핵심 원료라는 점을 감안하여 자원안보 확립 차원에서 석유, 가스 다변화 방안을 마련 중입니다. 유종의 다변화와 함께 정유사들의 비중동산 원유도 원활히 처리할 수 있는 정유 설비 개선에 대한 기술 개발도 지원합니다. 아울러 비축 시설을 증설하고 산유국과의 공동 비축 협력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7월까지 85% 확보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럼 그 이후는 어떻게 됩니까? 저희들이 한 3개월 단위로 기준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8월 이후에는 상황이 굉장히 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매월 한돌씩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악을 대비해서 거기도 플랜을 가지고는 있어야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다음에 지금 원유 가스 다변화와 관련해서 지금 이제 소위 우리나라는 중진류 중심으로 설비가 돼 있다는 거고 지금 주로 이제 중동 지역이 중진류고 그 외 지역은 경진류들이 많다 그런 것 같아 보니까. 예, 맞습니다. 근데 이게 경진류는 공급이 쉽긴 한데 지금 설비가 안 맞으니 이거를
설비 전환을 지원하겠다는데 이게 지금 얼마나 걸립니까? 이게 지금 생각보다 좀 시간이 좀 걸리겠죠. 걸릴 것 같습니다. 많이 걸릴 것 같은데. 예,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R&D를 먼저 해야 되고요. 이게 R&D부터 해야 돼요. 그럼 몇 년 걸리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예, 상당히 오래 걸릴 것 같습니다. 시기적으로는. 하여튼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중동 말고 중진류를 구할 수 있는 곳이 뭐 나름 있지 않겠어요? 근데 그 아쉽게도 많지가 많지 않습니까? 입가라고 좀 네. 있어서. 근데 일단 이게 우리가 이제 원유, 뭐 가스는 뭐 그렇다 치고 지금 원유가 지금 문제 같은데 네. 주로는 원유를 우리가 이제 정제를 해서 해외로 수출을 좀 많이 하잖아요. 네. 근데 수출 물량을 줄이면 국내 물량은 좀 확보는 가능한데 문제는 국제 유가가 계속 오르게 되는 문제가 있는 거고 이걸 줄이게 되면 이것도 우리가 비중이 꽤 있으니까. 예. 뭐 그러면 어쨌든 정유사들은 국제 시세에 맞추고 싶을 거고 네. 국내 공급에 근데 그건 계속 다툼이 발생하겠죠. 중진류를 어떻게든지 그래도 뭐 없진 아니할 텐데 최대한 많이 구하도록 또 뭐 특사를 보내든지도 한번 해야 되겠네요. 네.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은 기존 설비를 경질류를 좀 더 섞어서 쓰는 방안 하나 강구하는 것 하나 하고요. 기존의 설비가 한 60년 굉장히 오래된 설비들이 있습니다. 그런 설비들은 아예 경질류 중심으로 저희가 할 수 있도록 정비를 지금 하려고 합니다. 시간이 문제 아닙니까? 네, 시간이 좀 필요한 상황이고 그런 이슈 때문에 그동안에 이런 이슈들이 과거 정부에서 계속 제기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처음에 이런 위기 당시에는 좀 하다가 좀 흐지부지되고 하는 그런 경험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렇게 안 되게끔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장기간 계획을 세우면은 재원이라든지 업계하고 같이 확실하게 이 장기 대책이야 뭐 비축을 늘리든지 아예 수입선 다변화를 하든지 하여튼 그건 해야 되는데 지금 당장이 지금 문제 아닌가 말이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지금 기업들도 현재 종질류 베이스에서 경질류를 어느 정도 섞으면은 우리 비중을 조정할 수는 있다. 계속 테스트는 계속 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기업들도 자기 노력을 할 텐데 네. 어쨌든 각 그 원유 수급선 다변화 계획을 좀 더 치밀하게 네. 쓰고 필요하면 실행 계획으로 네. 우리 뭐 비서실장이 한 번 더 갔다 오든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총리께서 한번 돌아보시겠습니다. 어쨌든 이게 정부 베이스의 직접적인 노력이 효과가 꽤 있는 것 같아서. 예, 특히 어제도 우리 일본 저도 경상상하고 같이 이제 했는데 한국이 도입한 수합 제도라든지 또는 저희들이 했던 최고 가격제 도입이라든지 저희가 비중동산을 하게 되면 제가 운임에 대해서 우리가 추경을 통해서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제도에 대해서는 굉장히 놀라더라고요. 그런 제도를 어떻게 생각을 하고 도입을 했느냐에 대해서 굉장히 아주 부럽다. 그 차이가 뭔지 아세요? 일본에는 김정관이 없잖아. 네, 잘하셨어요. 네, 어쨌든 좀 더 긴장감을 가지고 대비해야 되겠습니다. 네, 금융위. 네, 금융위에서 금융안정망 내용 보고드리겠습니다. 국내 금융시장 동향입니다. 주식시장의 경우 코스피는 기업 실적 개선 등으로 지난주 5월 14일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글로벌 금리 상승, 반도체 업종 불확실성 등으로 변동성이 확대되는 모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도 7,100포인트대에서 등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통계를 하나 보시면 첫 번째 작은 글씨인데요. 시장에서 주시하고 있는 코스피 상장사 영업이익입니다. 작년 실적을 보면 301조 원이었습니다. 금년 전망치는 전망하는 시점마다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작년 말에 전망할 때는 427조 원, 3월 말에 전망할 때는 633조 원, 최근에 전망할 때는 875조 원으로 금년도 실적 전망치가 작년 대비해서 무려 3배 정도 증가할 것으로 현 시점에서 보고 있습니다. 채권 시장은 고유가 등 글로벌 인플레이션 우려, 주요국 기준금리 인상 전망 등으로 글로벌 채권 금리가 전반적으로 상승하면서 국내 금리도 상승하는 모습입니다. 대응은 정책 민간, 금융권 간 긴밀한 협업을 통해 빈틈없는 지원 체계를 가동 중입니다.
민생 실물 경제 지원을 위해 정책 금융 지원 프로그램 75조 원이 집행이 되었고, 현장의 금융애로 해소를 위해 현재 릴레이 간담회로 석유화학, 정유, 철강에 이어 제가 내일 해운업 금융권 간담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은행권 중심으로 피해기업 등 대상 약 25.1조 원이 지원되었고, 보험사, 캐피탈, 카드사 등 다른 업권도 업권별 특성을 감안한 상생금융 노력을 지속 추진 중입니다. 금융시스템 안정을 위해 채권 자금 시장 안정 프로그램 5.1조 원이 원활히 집행 중이며, 동그라미 두 번째 보시면 주가 조작, 신고포상금 상한 폐지 시행령이 오늘 국무회의에 상정돼서 시행을 준비합니다. 이 계기로 시장 질서 정상화를 위한 대응 노력을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건 약간 벗어난 얘기긴 한데, 지금 우리가 뭔가 부정행위를 통해서 돈을 벌거나 아니면 사회적인 해악을 심각하게 끼치는데, 그거를 시정하는 과정에서 정부 수입이 생기잖아요. 뭐 과징금이든 벌금이든 몰수금이든. 근데 그게 들어오면 거기서 일정 비율을 뭐 신고를 하거나 아니면 심지어 자수하거나 아니면 결정적 증거를 제시하거나 이럴 경우에 포상하는 제도가 각 개별 행위마다 따로따로 만들다 보니까 너무 들쭉날쭉한 데다가 뭐 필요한 것도 보면 없고 또 그때 만들자면 너무 늦고 한데, 그래서 제가 일반 법률을 좀 만들어 보자는 얘기를 했던 것 같거든요. 그 혹시 어느 부처 소관인가요? 기획처 장관입니다. 현재 지난번에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공익신고 장려 기금으로 해서 공정위의 담합, 금융위의 주가 조작, 법무부의 마약, 기획처의 보조금 부정수급, 개보의 해킹, 이 5개와 관련된 신고 포상금을 금전적 제재금과 결부해서 우선적으로 지급하는 걸로 지금 법안이 마련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 5개만 하면 되겠어요. 그 말고 예를 들면은 제재금과 연계하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제재금과 연계하다 보니까 그게 다른 것도 많을 텐데요. 그건 이제 개별 부처에서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예산적인 측면에서 아마 그런 것 같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담당 부처가 명확하지 않은 것 같아요. 이 법무부는 혹시 이거 관심 가지고 있는 사안 아닌가요? 기존에 운영됐던 제도로는 벌과금 중에 일부를 범죄 피해자 지원 기금으로 운영하는 제도가 있는데요. 전 부처에 관련된 신고 관련해서는 저희 법무부에서 아직까지 검토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이제 이 사회에 일정한 선이 있는데, 이 법률적으로 금지한 선을 넘는 경우에는 이제 일종의 제재들이 있잖아요. 제재가 있는데 이게 제대로 작동을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예를 들면 대개는 인력 부족, 뭐 예산 부족, 뭐 여하튼 역량 부족으로 방치하고 걸린 사람 또는 걸린 자들만 재수없게 생각하는. 그러니까 다 위반을 하고 걸리면 걸린 사람만 걸린 것에 한해서만 이제 뭐 일종의 부담을 하거나 처벌을 받거나, 또 그 처벌도 뭐 센 것도 아니고 이러다 보니까 위반하는 게 능사가 됐잖아요. 근데 위반하는 게 능사가 되니까 다 또 로비하고, 그러니까 이게 부정부패 원인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이게 저는 우리 사회에 합의된 선을 넘는 경우에 이제 제재를 하는 거를 꼭 공직자들만 해야 되냐. 그 민간이 열심히 신고를 하든지 자수를 하든지 증거를 제시하든지 하다못해 뭐 신고해서 포상금 받기 위해서 회사를 만들든지 난 그 나쁘지 않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합의한 질서를 지켜야 이 사회가 정상화되는데, 이게 뭐 뒤지기만 하면 그냥 여기저기 막 온갖 문제들이 터지고, 그것도 막 수십 년간 방치되고, 그것도 뭐 얘기 들어보면 뭐 인력이 없어서, 뭐 예산이 없어서, 정신이 없어서, 뭐 이렇게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회가 불신 사회가 돼요. 뭐 다 위반하는데 뭐 내가 뭐 잘 지키면 나만 손해지 뭐. 근데 이걸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그 인력을 다 늘려가지고 할 수는 없고. 그래서 결국 이제 민간 신고나 이런 거 장려해서 뭐 실제로는 발견하기도 쉽잖아요. 공무원들이야 뭐 저 높은 자리에 앉아서 잘 보이겠어요. 그런데 현장에 있는 사람들은 다 알죠. 예를 들면 큰 조직에 뭐 담합을 하든지 뭐 나쁜 짓 하면 신고하면 포상금을 뭐 상당액을 주어서 평생 팔자를 고칠 만큼 받을 수 있다. 뭐 해외에서는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아예 억제 효과, 일반 예방 효과도 크고. 그래서 이거를 문제될 때마다 그 사안에 대해서만 얘기할 게 아니고 그냥 일반 법률을 하나 만들고 개별적인 법률은 또 필요하면 특별법 형식으로 작동하면 되니까 일반 규정을 하나 만들어 놓는 게 어떨까. 하여튼 뭔가 불법 또는 범법 뭐 이런 걸 신고를 해서 그 때문에 정부가 세입이 생기면 그 중에서 뭐 30%까지 뭐 심사를 통해서 지급할 수 있다. 뭐 아예 그렇게 해놓으면 아무거나 다 심사를 통해 할 수 있게. 이런 거 한번 해보면 어떨까? 저번에 생각만 하고 말은 안 했는지 모르겠는데. 저 얘기했던 것 같은데. 네, 대통령 국민권익위원장. 아, 네. 현재로서는 그 일반법에 해당하는 것이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해당할 것 같아 보입니다. 네, 네, 비슷하겠네요. 예, 공정위원회라든지 뭐 이런 그 어느 부처에서 보상금을 지급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서 추가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요? 그러면 이렇게 하시죠.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지급한 액수보다 저희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지급한 액수가 더 많아집니다. 그래서 네.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이제 지급을 하게 되는데 아직 그런 연구를 좀 해가지고요. 그 혼자 하시라는 뜻은 전혀 아니고 필요하면 용역을 주든지 뭘 해가지고 그럼 국민권익위가 주관을 해가지고 예. 포괄적 그물을 하나 만드는 거죠. 응? 그래서 제도를 하나 설계를 해보십시오. 예. 예. 국민권익위가 하는 걸로 하고 국무조정실은 국민권익위가 잘하는지 좀 챙겨가지고 예. 가능하면 좀 속도를 내주세요. 예, 정리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인 규정을 하나 만들어서 예. 처리를 했으면 싶습니다. 네, 그 다음에 복지부. 네. 복지부 민생복지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취약계층 보호 및 민생안정 지원 관련입니다. 최근 10주간 생계 지원 상담이나 긴급복지 신청 건수는 증가하는 동향은 없지만 복지 위기 가구를 세심하게 발굴하고 지원 중입니다. 볼표 보시면 전쟁 발발 이후 5월 2주까지 복지 위기 가구 10만 명을 조사해서 4만 8천 명을 지원하였고 고독사 위기 가구 14,000명을 조사해서 7,000명을 지원하였습니다. 이번 주부터는 그냥 드림을 본사업으로 전환해서 참여 사업소가 2배 이상 확대되고 고유가 피해 지원금 2차 지원도 시작돼서 생활 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일자리 관련해서는 호황 서산을 고용위기 선제 대응 지역으로 지정 연장하였고 지속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국민 일상과 밀접한 의약품, 의료제품 수급 관리에도 총력을 기울이고 있고 최근 추세는 안정적으로 전환됐다는 평가입니다. 산업부와 협력하여 의료제품 제조업체에 5월에도 평시 수준의 원료를 공급 중이며 기조치한 품목 외에도 소변백 등 관련 협회에서 제기한 품목에 대해서도 추가로 원료를 우선 공급 중입니다. 의료기관 대상 의료제품 재고 현황도 주기적으로 조사하고 있으며 안정적으로 관리 중에 있습니다. 필수 의료 지원을 위해서 주사기 한 라인 공급 대상을 혈액투석 대상 의원에서 전체 의원으로 확대 가동 중이며 5월 17일 기준 97만 개를 공급하였고 50만 개를 신청받아 배송 완료했습니다. 집에 계시는 희귀질환 분들이 의료 소모품을 쉽게 확보하실 수 있도록 비대면 직배송 체계를 운영하였고 대상 품목을 15종에서 56종으로 확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복지부는 지금 어쨌든 전 세계적으로 좀 상황이 어려우니까 혹시라도 무슨 어디에 방치돼 가지고 뭐 저 혼자 사망을 했는데 무슨 뭐 일주일 넘게 넘은 다음에 발견됐다 이런 소리 안 나오게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결국 이게 거의 대부분 지방정부 업무이긴 한데 하여튼 각 지방정부가 이거 어떻게 좀 대비하고 있는지도 잘 챙겨보시고요. 되게 사실 신경 써서 보면 대충 알 수 있어요. 위험한 영역을. 그거 잘 체크해서 어쨌든 혹여라도 그런 무슨 뭐 먹을 게 없어서 죽었다든지 쉽지는 않지만 무슨 빚독촉 당해가지고 무슨 집단적으로 뭘 했다든지 그런 소리 안 나오게 최대한 좀 챙겨보세요.
그것도 사실 통계를 내보면 이렇게 알 수 있거든요. 신경을 쓴 경우하고 신경을 안 쓴 경우의 차이가 있어요. 잘 좀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외교부. 네, 해외 상황반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중동 전쟁 관련 동향입니다. 이라는 자국의 새로운 수정 협상안을 중재국인 파키스탄에 전달했다고 보도되었습니다. 하지만 핵 동결 문제 등 주요 핵심 쟁점을 둘러싼 미국과 이란 간의 대외적인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걸프국들의 요청에 따라서 당초 19일로 예정되었던 이란 공격을 보류한 바 있지만 일시적으로만 유효하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따라서 양국의 협의 진전 여부에 따른 군사행동 재개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또한 미국이란 협상 교착 장기화를 대비하여서 에너지 핵심 원료 대체 수급선의 최신 현황도 업데이트 중에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미주 지역 제외 공간과 정유, 석화 업계가 함께 참여하는 화상 회의를 개최하여서 시장 동향과 업계로 사항 그리고 공간별 대응 현황을 점검했습니다. 앞으로도 여타 지역 공간 간의 후속 회의를 통해서 현장 중심의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재외국민 보호 조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접수된 우리 국민의 피해는 없습니다. 휴전 이후 중동 현지로 복귀하거나 방문하는 우리 국민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서 현재 중동 지역 체류하고 있는 우리 국민의 수는 약 18,000여 명 수준에 있습니다. 다만 최근 UAE 바라크 원전 인근 상공에서 드론이 수차례 공격되는 등 공방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인 만큼 외교부는 계속해서 현지 정세가 악화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재외국민 안전 보호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 추가 보고 없으면 요거 직접 관련은 없는데 하나 좀 얘기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에 자원봉사하러 가겠다고 하는 우리 내국인 포함한 선박들을 지금 납포하거나 지금 폭침시키고 있다고 그러죠? 그 기사가 어디 났던데? 그 상황 한번 설명 한번 해보십시오. 뭐 아는 게 있으면. 네, 지금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김아현 양하고 김동현 군 두 명이 지금 이스라엘로 가던 중에 이라크 군에 이스라엘이 아니라 가자지구로 가는. 네, 가자지구로, 예, 죄송합니다. 가자지구로 가는 도중에 이스라엘 군에 의해서 일단 체포가 되었고요. 그리고 지난 첫 번째 사태가 일어났었던 것과 같이 구금 시설을 일단 구금을 한 다음에 그리고 다시 돌려보내는 방식으로 진행을 한다라고 저희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게 지금 법적 근거는 뭐예요? 거기가 이스라엘 영해입니까? 이스라엘 영해 쪽으로 이제 가는 그런 이스라엘 영해로 가는 중이었다고? 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거기가 이제 가자지구를 가는데 이스라엘 영해를 지나야 돼요? 네, 그 근처에 이제 이스라엘 군이 계속 이제 모니터링. 내 말은 이스라엘이 관할 이스라엘 영해냐, 이스라엘의 주권을 침해하거나 했냐 이 말이에요. 이 배가 한두 척이 아니라면서요. 이스라엘 영해냐고, 아니면 이스라엘 영해를 아까 향해서 갔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왜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 영해를 향해서 갑니까? 지금 가자지구로 가는 중 아니었어요? 가자지구가 이스라엘하고 관계없는 데잖아요. 그 지역을 이제 통제를 하고 있는 그런 관할권을 이제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쪽에 이제 모니터링 선을 치고 모니터링 선을 치고 있는데 거기를 침범했다고 한다고 체포했단 말이에요? 아니, 정확하게 얘기해 보세요. 모르는 거예요. 입장이 난처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뭐 있는데 얘기하세요. 뭐 여기 이스라엘 정부도 아니고. 몰라요? 일단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들어오는 선단들을 모두 다 체포를 하고 있는 그런 정황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불법이냐 합법이냐는 당연히 판단을 해야죠. 아는 사람 없어요? 네, 안보실장입니다. 네. 지금 이스라엘이 가자 지역에 군사 작전을 하고 있고 군사적인 통제를 가하고 있기 때문에 가자 지역에 대한 출입에 대해서 이스라엘이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연장선에서 자기들이 선박이든 인원이든 출입을 통제한다, 그런 입장이. 이스라엘 영해가 아니죠? 영해는 아닙니다만 가자 지역 전체를 이스라엘이 군사적으로 통제하고 있습니다. 불법 침범한 거 아니에요? 침략한 거 아니에요? 거기가 국제법적으로는. 네, 그 부분은 좀 따져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시작은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격을 해서 뭐 2,000명 가까운 사람을 살상한 것으로부터 촉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대응을 하고 이제 그 진입을 해서 작전을 하면서 전체를 통제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안보 2차장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거는 지금 국제법적으로도 굉장히 논란이 되고 있는 이슈입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지금 이스라엘의 행위는 항행 자유의 원칙이라는 그런 국제법적 원칙을 위반하고 있다. 그래서 불법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 이스라엘은 지금 교전 상태에서 해상 봉쇄 조치는 합법적이다. 그렇게 지금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거는 저희가 조금 더 검토를 해서 또 추가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이 남의 나라 침략해서 가서 전투 중이니까 그러면 그 이스라엘이 마음대로 제3국 국적 선박 마구 납포하고 요새는 보니까 아예 선박 엔진을 폭파해가지고 침몰시키다던데 선박을 끌고 가기가 너무 숫자가 많아가지고 선원들만 체포해가지고 잡아가고 나머지는 바다에 선박을 침몰시킨다 이렇게 기사가 났던데 하여튼 핵심적인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게 이스라엘 영토냐 이 말이에요. 아니죠. 이스라엘 영토는 아닌데 이스라엘이 그 지역을 향해서 군사 행동을 하면서 군사적 통제를 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약간 이스라엘 입장에 비추어 말하자면 교전 상태에 있는 겁니다. 그럼 교전하면 교전국끼리 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 관여할 거 아닌데 제3국의 뭡니까? 그 원족? 원조가 아니라 뭐라 그래? 지원? 자원봉사 뭐 이런 거 가겠다는 제3국 선박을 지금 납포를 하고 그 중에 체포를 해가지고 지금 감금을 했다는데 이게 타당한 일입니까? 출입 통제 차원이라고 이스라엘은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지난번에도 우리가 가자 지역은 입국 금지 지역이니 입국하지 말라고 했는데 입국을 한 바가 있고. 지 땅입니까? 이스라엘 영해예요? 영해도 아니고 영토는 아닙니다. 그럼 항의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상황이 이제 교전 상황, 전투 상황이라는 좀 특수 상황인 점이. 뭐 교전하면은 제3국 선박 막 납포하고 잡아가고 그래도 돼요? 네, 좀 법적인 측면은 다시 한번 검토를. 아니 법이고 자시고 기본적인 상식이 있는 거잖아요. 이것도 역시 선에 관한 문제 아닙니까? 그 지금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한테 체포영장 발부돼 있죠. 국제사법재판소에서. 네. ICJ가 아니고 ICC입니다. 그 차이는 뭐예요? 형사재판소라고 따로 있습니다. 국제형사재판소에서 어쨌든 전범으로 지금 인정돼가 체포영장 발부돼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정확히 전범으로 되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ICC 전쟁 범죄자 그러면 체포영장은 있습니다. 근데 지금 그 문제는 좀 복잡한 문제라서 여기서 논의를 하는 것보다는 좀 저희가 검토를 해서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니 우리 국민을 잡아갔으니까 하는 얘기 아닙니까? 근데 또 그분들에 대해서는 좀 더 복잡한 게 저희가 아니 복잡하고 우리가 하지 말라고 한 거 권고도 하고 했는데 뭐 정부의 방침이나 아니면 권고를 안 따른 거는 우리 내부 문제고 네. 여하튼 우리 국민들을 국제법적으로 타당하지 않은 사유로 잡아간 거 맞잖아요. 그것도 좀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제가 보기엔 너무 심해요. 네. 너무 비인도적이고. 일단은 상황 파악을 정확히 하는데 지금까지야 뭐 외교 관계나 이런 거 고려해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아무리 봐도 지금 유럽의 거의 대부분의 국가들은 지금 체포영장 발부해서 자기 국내로 들어오면 네타냐후 체포하겠다고 발표했죠. 유럽 대부분의 국가들이 그러지 않았어요? 대부분의 국가들이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보니까 상당히 많던데. 네. 우리도 판단을 해봅시다, 그것도. 네,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네.
이것조차도 여하튼 과도해요. 그럼 우리도 어디다가 뭘 한다 그러고 지나가는데 막 해도 됩니까? 그게 최소한의 국제 규범이라고 하는 게 있는 건데, 그거 다 어기고 있는 거잖아요. 네, 여러 측면을 검토해서 예.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나도 원칙대로 해요. 그것도 너무 많이 인내해 있습니다, 보면. 도가 지나쳐도 너무 지나쳐요. 네, 다음 진행하십시오. 부처 성과 보고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정부 출범 1주년을 앞두고 그간의 핵심 성과를 국민 여러분께 보고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국무조정실에서 총괄 보고부터 시작해 주십시오. 예, 국무조정실장입니다. 국정과제 추진 현황, 그 성과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정과제는 국정의 나침반이자 국민과의 약속입니다. 지난 1년간 정부는 속도감 있게 변화와 성과 중심으로 국민과 소통하며 국정과제를 추진했습니다. 취임 당일 비상경제 TF를 즉시 가동했고 업무 보고도 앞당겨 추진하는 등 신속하게 일하는 정부로 전환했습니다. 대통령님께서는 국무회의, 업무 보고 등을 통해서 직접 국정과제를 챙기셨고 국무조정실은 국정협의체 등을 운영하며 이행 상황을 실시간 관리했습니다. 국정생중계, 타운홀 미팅, 대국민 플랫폼 등을 통해 국민과의 소통도 더욱 강화했습니다. 이 결과 국정과제는 90% 이상 정상 추진 중이며 국민 만족도도 역대 최고점을 기록했습니다. 국정과제 성과를 국정 목표별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계엄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권력기관 개혁을 통해서 민주주의 회복과 국민주권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자본시장 정상화, 국민성장펀드 조성, GPU 26만 장 확보 등을 통해서 경제 제도력과 성장 기반을 확대했습니다. 해수부 부산 이전, 행정통합 등을 통해서 균형 성장 거점을 육성하고 세도약 기금, 고육과 피해 지원 등 다양한 민생 대책도 추진했습니다. 보이스피싱 등 민생 범죄